네, 이처럼 정부가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급 규모와 공공부지 활용, 그리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습니다. 예,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고요. 오늘 발표로 신규로 추가된 물량은 13만 호 플러스 알파 규모입니다. 우선 좀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은 이번이 사실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급을 확대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주거 복지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요. 네. 시장에서도 정부가 수요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데 따르면 13만 가구,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과 또 3기 신도시 중에 조기 분양하는 것까지 합치면 26만 호, 이것도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커졌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정부의 뜻대로 이 13만 가구 또는 26만 가구가 제대로 될 것인가? 또 그 공급이 26만 가구가 보급된다고 해서 주거복지나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조금 또 실무적인 다른 문제를 좀 더 추가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뒤에서 차차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태릉 골프장 외에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10,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디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태릉 골프장도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죠. 예. 그린벨트인데 이제 워낙 오래됐고 많이 그 침해가 됐다 해서 태릉 골프장을 해제하는 것. 그밖에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공용 용지로 가지고 있었던 이를테면 이 경제부처가 옮겨간 과천청사 부지, 예. 또 조달청 부지, 한국 외교원 연수원 부지 이런 자그마한 자투리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런 군데를 총 합쳐서 태릉까지 합쳐서 3만 가구의 이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정부가 없는 땅, 있는 땅 전부 다 조사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이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그린벨트는 태릉을 제외하고는 보호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목표,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본격적인 택지의 개발은 없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당히 하려고 했다. 신규 택지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가능이 약 3만 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 청약 가점이 낮은데 불만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도 강조를 했는데 공공 분양이나 임대주택이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좀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그 일단은 2030 특히 그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하기도 어려운 2030 세대들의 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30의 경우에는 특히 청약 가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그 1순위 당첨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더랬거든요. 네. 그런 이 2030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른 이게 계층 간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40대 또는 50대 같은 경우는 2030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무주택으로 집 한 채를 위해서 기다려왔는데 왜 그 비중을 느닷없이 2030만 늘리느냐 하는 이 계층 간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늘린다고 하는 13만 가구는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와 공공 분양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20대, 30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엿보이고 네. 재건축을 해서도 또 공급이 늘립니다. 근데 용적률을 상향하는 데 있어서 기부 체납이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생소한 용어라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너무 법률 용어가 전문적이어서 그런데 문자 그대로 기부한다는 겁니다. 도네이션 한다는 거죠. 기부인데 체납이란 용어가 왜 들어가 있냐면요. 개인이 땅을 무조건 기부한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땅을 받아들이면 국가의 토지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라는 게 선택할 채자를 써서 선택적으로 받겠다. 그게 이제 기부 체납인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13만 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공공을 참여시키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이라 하면 토지주택공사라든지 LH. 서울주택공사, SM공사 같은데요. 네. 이런 데가 참여를 하면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또 청고 제한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그 제한도 풀어주면서 그 대신에 그 용적률 인상으로 인한 새로 늘어나는 늘어나는 가구 수의 70%까지를 정부가 기부 체납받겠다, 기부받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뺏어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져가는 거기에 소위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하고 거기에 30대, 20대를 많이 주겠다. 이러는 건데 문제는 그것은 이 땅이 정부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 거기 때문에 과연 민간들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인지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기부 체납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면 예. 주면 그 중에서 70%를 용적률 기부를 포기할 테니 뭐 기부 체납 안 하겠다 이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현행 지금 규정대로 용적률대로만 하면 현재 정부가 오늘 얘기한 기부 체납의 의무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실 몇 번의 어떤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까 기부 체납을 하라.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랬는데 그동안에 많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는 이런 정부의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개인들이 그 부동산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좀 더 넓은 평수에 살겠다, 또는 그중에 일부를 민간 분양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용적률을 높여봤자 정부가 다 가져간다. 현재 지금 그 수익률 기준으로는 정부가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수당할 것을 왜 청구만 높이느냐. 이런 면에서 참여할 재건축 단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임대주택이 많이 생기면 보통 재개발 단지에서는 주변에 임대주택 생기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렇게 많은 양을 임대주택을 쏘면 동네에 상업부지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재건축과 재개발에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합이 실제 얼마나 참여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기부 체납으로 규제가 완화됐을 때 수혜를 받는 곳들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부 체납이 완화된다 하면 기부 체납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규제가 이번에 완화되잖아요. 용적률 상향이 되는데 혹시 그렇죠. 원하는 곳도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그 건물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연면적분의 땅 면적을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500%다 이러면 땅이 100%면 위에 건물을 올려서 500%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올라가면 집이 늘기 때문에 네. 지을 수 있는 집이 늘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새로 늘어나는 공공 재건축과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혜택을 이제 정부가 상당 부분 가져가니까 100%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그 대목에서 어떤 민간 재건축들은 그래도 지금처럼 못 짓는 것보다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 한 30%를 혜택을 보더라도 짓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올해 지금 정체가 되어 왔던 대치동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30%는 일단 재건축하는 그 민간들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 100% 늘어나는 중에서 나머지 70%는 공공 임대나 공공 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집 없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참여율이 몇 %가 될 것인지는 그것은 현실에서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다른 판도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현재 그 정부가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 그 용적률의 70%를 환수한다. 그리고 수익률 기준으로 90%를 환수하고 또 공공사업자를 참여시키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 같은 데서는 정부의 이런 제안을 수용할 곳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금 서울에 93개 재건축 단지가 정비구역까지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너무 오래돼서 또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뒀다가는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약 20% 정도는 정부의 이런 제안, 그러니까 용적률 올려주는 것의 30%는 민간이 가져가고 70%는 국가에 헌납을 해서 이 집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자는 쪽에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김현미 장관이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그 지적해 주신 실효성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주장은 집값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좀 인식한 것 같아요. 근데 모니터링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속한 대응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요.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 막 올라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야, 우리 동네가 그 개발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정작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그 인근 지역에 집을 사고자 하는 땅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래의 패턴에도 보면 이런 경향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불안할 경우를 정부에서도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랬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대책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언급한 것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면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땅하고 집하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 집도 사고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다 이러는 건데 저게 위헌 소지도 있고 현재 지금 강남 일부 지역에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 대목도 상당히 민감한 대목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종부세 등 관련 세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게 공급과 또 증세가 함께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향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같이 통합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만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올라가는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올리는 거, 그다음에 양도세 올리는 거, 그다음에 취득세 올리는 거, 그다음에 예. 네 번째는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서 세금을 대폭 올리거든요. 그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한다. 이게 이제 수요 정책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2개가 조화가 되면 부동산 가격에 좀 안정이 되겠지만은 현재 지금 부동산 세법의 세율 인상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에 따른 조세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대목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세 저항에 따른 국민 반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